지혜의 숲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장소가 사실은 서울, 강남. 이 장소가 평소에 사람도 많고 맞습니다. 길도 많이 막히잖아요. 네. 두 분 여기 오시는데 어땠어요? 약간 BTS 콘서트에 줄 서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차에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 용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꽉 막혀서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복잡하죠? 예. 자, 오늘 나오실 분은 이 복잡한 서울살이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오. 네, 우선 그분이 지혜의 상자에 무엇을 넣어두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지혜의 상자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글씨가 보이네요. 이게 뭐죠? 뭐죠? 티셔츠입니다. 한번 제가 아. 펴보겠습니다. 그 오타난 거 아니겠죠? 일탈백수 막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한자를 보니까 오타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강연자 모시고 예. 직접 듣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의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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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같은 학교에 바로 옆 건물에 우리 연구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주 뵙는데 이 티셔츠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100탈수 지역 민국 뜻이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해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민국을 만들자 라는 뜻의 말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아주 훌륭한 나라인데 행복도만큼은 굉장히 낮아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수도권 과반 인구에 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힘들고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을 다 빼앗겨서 이제는 지방 소멸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 말하자면 피가 좀 대한민국 골고루 구석구석 흘러서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선진국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만든 말이고 네. 티셔츠에 받고 다닙니다. 네. 운동을 하려고. 그렇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서울을 좀 더 행복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법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병입니다. 아픈 상태이기도 하고.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자, 정석 교수님께서 오늘 택하신 주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할까입니다. 오늘 지혜의 숲 정석 교수님을 따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우리 다니엘 한가연 아나운서님 행복하세요? 네,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얼마만큼? 100점 만점으로 100점 표현한다면? 만점에 90점? 90점. 네. 저도 뭐 한 90점 정도 90점.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아주 많죠. 예. 내 몸 또 내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들 또 가지지 못한 것들도 행복에 영향을 주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냐. 1년 내내 바쁘게 일하다가 이렇게 휴가철에 휴가지에 갔을 때 정말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행복한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에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 사시죠? 맞아요. 서울에서 행복하십니까? 하하.
이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반대로 예를 들면 뭐 강남 사거리의 미세먼지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네, 길이 네, 막히고 했을 네. 때는 네. 그렇게도 행복하진 않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를 바라고 서울로 옵니다. 근데 정작 서울에 와서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더 서울에 오니까 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반대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작은 소도시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예. 지방 삶의 그 여유 이것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 50대,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다들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좀 지방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참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를테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로컬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본의 어느 언론사가 얼마 전에 일본의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하는 경력 여성 100명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로컬에서 사는 것을 바라느냐? 그랬더니 90%가 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도시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은 로컬에 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일본에는 그렇게 로컬을 늘 마음에 두고 기회가 닿으면 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계 인구라고 하는데 이 관계 인구 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또는 뭐 로컬이 지금 지방이 소멸되니까 내가 가서 살려야지 이런 사명감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 그러니까 나는 로컬의 관계 인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8%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인데 70년대에는 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살았어요.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점점 늘어서 2019년부터는 이제 절반을 넘겼어요. 그래서 계속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 수도권은 사람이 계속 몰려오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교통 정체에 또 공기는 나빠지고 또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맞아요.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을 다 뺏겨서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인 이 문제의 근본 요인은 저는 치우침과 쏠림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죠. 이제 이거를 많이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골고루 다 통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이를테면 머리에만 지금 피가 잔뜩 쏠려가지고 이제는 뻥 터지기 직전인데 내 몸의 다른 부분들은 괴사 직전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쏠려 있는 피가 골고루 흘러야 된다. 일백탈수 지역민국. 그래서 저는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내가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을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로컬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중장년들이 스스로 비수도권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고 일할 텐데 그런 믿음이 지금 적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한 2-3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살아보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데일리, 그러니까 새벽 방송하고 있거든요. 3시 반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렵죠. 그러면은 저 자정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사실 직장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독일하고 잠깐만 비교하자면 독일에 있을 때는 제가 꼭
베를린 가야겠다는 생각 전혀 한 번도 맞아요.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다 베를린이 절대 쏠려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강릉 너무 좋아해서 근데 거기 있으면 일단 아는 사람도 없고 일할 거리도 별로 없고 정말 가연 씨처럼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것도 경제적 부담, 시간 부담도 되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에서 행복할 수 없다. 지역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로컬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다행히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의 진로 또는 취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취업이 최고였어요. 그것도 대기업에, 큰 회사에.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취업보다는 프리랜서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큰 회사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시키는 일하고 5일을 죽어라고 일하고 이틀만 내가 인간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뭐 페이가 적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에서 프리랜서로 또 창업으로 이런 그 변화하는 트렌드가 있고 또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하죠. 맞아요. 그 일본의 도쿠시마현의 카미야마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산골이에요. 인구가 아마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카미야마는 1990년대 말에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 카미야마 산골 마을에 머물면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해요. 그걸 계기로 이 카미야마 산골 마을은 이제 국제 교류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2005년에는 고속통신망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아진 거죠. 그리고 2010년에는 도쿄에 본사를 둔 IT 대기업 산산이라는 회사가 이 가미야마에 위성사무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미야마에 있는 오래된 민가를 깨끗하게 고쳐서 직원들을 보낸 거죠. 이 직원들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계기로 수많은 이 그 대기업의 특히 컴퓨터 관련 첨단 분야의 위성사무소가 가미야마로 들어온 거죠. 자, 이 대도시에서 이럴 때 이 청년들은 어떻게 일했겠어요?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회사가 있는 도심에는 집값이 비싸니까 멀리서 1시간씩 출퇴근을 한 거예요. 지하철 이렇게 타고서. 그렇죠. 지하철을 땡겨서.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가미야마의 위성사무소에 와서는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해먹을 걸고 거기에 들어 누워서 노트북으로 일을 해요. 우와. 또 이렇게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의자에 앉아서 랩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굳이 본사에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쾌적한 곳에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변화하는 트렌드죠. 이 가미야마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인재들이 오고 있어요. 이 인재들이 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오미나미 신야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초기 모델을 본 거예요. 이 컴퓨터나 이런 첨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의 빌딩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아주 환경이 좋은 밸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고향 가미야마도 그런 밸리가 될 수 있겠다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게 로컬의 지금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반 시설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그 첫 번째가 대중교통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전주 한 달 살이를 할 때 전라북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녁 9시쯤 되니까 주섬주섬 짐을 싸요. 이 사람들은 어디가? 그랬더니 버스 끊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를 가져온 친구는 워낙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그냥 물만 배가 터지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BRT 아시죠? 그게 뭐예요?
버스 래피드 트랜짓.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제일 그 초기 모델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땅 속에 막히지 않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 싣고 굉장히 효율적인 대중교통인데 땅 속에 건설하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1km에 1,500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등장한 대중교통이 우리 유럽에 많은 트램입니다. 네, 네. 노면전차. 트램은 1km에 한 4,500억이면 돼요. 지하철보다 싸죠. 그런데 트램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덜 드는 가성비 짱 대중교통을 브라질의 꾸리찌바시가 197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게 바로 BRT. 버스를 2대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고 전용차를 만들고 막히지 않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남원에 내려와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이 BRT를 타고 하동에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요. 와. 아마 1시간이면 갈 거예요. 제첩국에 소주 한 잔 맛있게 마시고 저녁 식사도 하고 다시 BRT를 타고 남원에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소도시들은 하나의 생활권일 겁니다. 상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가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면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처럼 연결이 되면 서로 가진 장점들을 나누고 보완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상생하는 윈윈 게임으로 이제는 바꾸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메가시티 주장을 많이 해요. 수도권이 너무나 덩치가 크니까 네, 네. 비수도권 지역도 지역들을 통폐합해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뭐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뭉치자.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 메가시티 가운데 제일 힘이 센 그 도시가 또다시 블랙홀이 될 거예요. 다 빨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덩치를 키우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작은 소도시들이 서로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 상생하자라는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든다면은 이를테면 저는 그걸 소도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소도시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힘을 키운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2030년 이제 엑스포 만약에 부산 엑스포 열리면 네.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다 약간 좀 합치자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거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듭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해답은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해법은 부작용이 따르는 또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좋지 않은 해법이 있을 수 있고 오래오래 부작용이 적고 근본적인 원인들을 치유하는 해법들을 찾는 게 바로 지혜의 숲이죠.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일본인 저자들이에요. 일본인 저자들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다 죽어가는데 왜 프랑스의 이 앙제를 비롯한 작은 도시들은 죽지 않고 활력 있게 살아있을까? 저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앙제 시내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앙제와 인근 도시들의 대중교통이 트램이나 버스로 아주 원활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유럽 대부분은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죠. 우리 독일은 작년에 9유로 했잖아요. 맞아요. 9유로였고 올해는 이제 49유로로 해가지고 예. 전국 다 둘 수 맞아요.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9유로만 내면 한 달 동안에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게. 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자가용 위주 교통이 문제죠. 지금 기후위기에 탄소 제로를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쪽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가용 타는 것보다 빨리 대중교통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완전 무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앙제시는 그런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앙제시는 자전거를 1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얼마 전에 그
그 멜기에 줄리안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 뭐냐면은 멜기에도 소도시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겐트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그 시내 원래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차 문제도 있고 했는데 아예 지금 시내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그러면은 차들이 못 들어오면은 거기는 상권들이 다 죽지 않을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죠. 반대죠. 반대였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걷고 하니까 오히려 상점들이 더 많이 맞아요. 이제 살아나고 훨씬 더 공기 더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그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작은 도 인구 6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99년에 시장 선거에 나온 분이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의 시장 선거 공약이 뭐냐면 내가 시장이 되면 30제곱킬로미터 도심부에 일체 차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버스까지도. 그런데 이분이 시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99년에. 그리고 공약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타운 바깥까지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고 이 안은 자전거나 걸어서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에 시민들이 아주 환호를 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공기가 좋아지고 소음이 줄고. 그래서 폰테베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차 없는 도시가 됐죠. 미구엘 시장님은 99년 당선돼서 지금까지 시장을 하고 계시고. 정말 만족도가 높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행복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가보지 않아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좀 지역에 가보자. 그러니까 바삐 오가는 여행 말고 좀 천천히 머무는 체류형 여행을 해보자. 대한민국은 작지 않아요. 큰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로컬은 구석구석 정말 넓고 깊습니다. 1년을 이렇게 지역살이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지. 그러니까 지역에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은 정말 멋지구나. 정말 깊고 풍요롭구나. 내가 사는 곳 또는 내가 일하는 곳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넓게. 옛날에 저 어느 축구 해설자가 그랬죠. 아, 구장을 넓게 써야 돼요. 하듯이 대한민국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지역 한 달 살이에요. 한 달? 너무 길지 않아요, 교수님? 한가연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한 달 살이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일주일 살이 정도를 권합니다. 대신에 바쁘게 오가지 말고 한 곳에서 좀 머물면서 그 지역에 좀 스며드는 그런 일주일 살이를 권합니다. 아, 하고 싶네요. 대신에 이미 정년 은퇴한 제 또래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한 달 살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또는 오랜 그 정말 좋은 친구들끼리, 남자친구들끼리 또는 여자친구들끼리 하동에 가서 목포에 가서 뭐 강릉에 가서 이렇게 한 달을 머물러 보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봐라. 악기도 배워보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우리 이 중년 남자들에게 제가 권하는 게 바느질이에요. 바느질이요? 한 달 살이 하면서 바느질 좀 배워라. 재봉틀도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옷도 만들어주고 가방도 만들어주고 모자도 만들어주고. 중장년들은 정말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그 시작은 저는 한 달 살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 살이도 한 곳만 하지 말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여기 내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반년 살이 해보세요. 또 1년 살이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여기구나 싶으면은 이사 오세요. 뭐 산간 지역도 가보고 해안 지역도 가보고 그렇죠. 여러 군데로 구석구석. 제가 한 달 살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21년이 저에게는 평생 처음 1년 안식년이었어요. 그 한 해 전에 2020년 가을에 저희 부부가 그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오후 한 달에 한 번 하동에는 섬진강 달마중 행사가 열려요. 거기에 초대받아 갔어요. 섬진강 강물이 반짝반짝 윤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모래사장을 등을 들고 맨발로 걸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되게 커다란 달 모양 등이 있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송도 듣고 예술 공연도 감상하고. 가장 절정은 여러분 이제 그대로 누워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누웠더니 하늘에 둥실 떠오르는 보름달이 보이는 거예요.
와. 와. 그때 음악을 틀어줘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예. 섬진강변 은모래밭에 들어 누워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이 음악을 듣고 강바람을 맞을 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하동 됐다 짱이다. 내년에 안 여기에서 하셨군요. 한 달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2021년 연구년이 시작되면서 3월에 하동에 갔죠. 거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를 해주셨어요. 꼭 네. 가보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네. 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업입니다. 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또는 대도시에서 창업을 하면 임대료와 집값 부담이 엄청 크죠. 그런데 로컬에 가서 창업하는 청년들, 지방의 소도시, 원도심 같은데 텅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청년들은 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만드는 물건이든 어떤 활동이든 이렇게 해서 창업한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빈집입니다. 빈집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장애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빈집이 150만 채가 넘었어요. 여기에 빈 상가, 빈 사무실, 빈 창고까지 한다면 더 많을 거예요. 로컬에 가면 빈집이 많은데 정작 그런 곳에서 뭔가 창업을 하고 살 사람들을 위한 집은 없는 거예요. 빈집은 있고 공간을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연결시키면 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연결해야 돼요. 중미쟁이가 필요해요. 이 빈집을 활용하는 아주 지혜를 참 잘 발휘하고 있는 곳이 일본의 기타 큐슈시입니다. 기타 큐슈시는 뭐 공업도시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던 도시인데 기타 큐슈시의 원도심 지역 고쿠라 지역이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 기타 큐슈시가 잘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 야모리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야모리는 한자로 집가자의 지킬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모리라는 사람 또는 조직 단체는 민간인 신분인데 마치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집 고치는 일을 해주고 마을을 돌봐요. 그래서 그런 야모리 전통을 현대화하자. 그래서 비어있는 건물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 상가 건물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서 임대 수익이 제로 아니냐. 당신들이 그 건물을 좀 내어준다면 좋은 조건으로. 그러면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사람을 다시 채우고 다시 상권을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이 중재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야모리 회사가 하는 일은 건물주와 그 건물을 쓸 임차 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그 빈 건물을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빈집을 서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지역 관리 회사, 야모리 회사를 만드는 게 아주 멋진 아이디어고 그래서 건물주들에게 이제 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건물주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홍보물을 통해서 건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너는 이익, 난 손해가 아니라 집주인도 또 그 건물을 쓸 사람도 서로 이익을 서로 나누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내 것만 마냥 이기적이면 공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이타심을 발휘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상생 그리고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죠. 이익주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살고 계신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어떻겠어요? 이만큼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번에는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집값이 그렇게 높으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또 불안하죠. 네. 네. 이런 겁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좋은데 내가 또는 내 자식이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있으면 힘들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수도권이 더욱 심해요. 수도권으로 사람이 계속 몰리는 이유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또는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절대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마음이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 집을 살 때는 또 걱정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쏠리고 한쪽은 비게 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할 건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기는 어렵다. 결국 피가 골고루 흐르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가도 또 여러 지방 정부도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에 신도시 공급하고 수도권에 계속 기반시설 투자하지 말고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수도권에서도 훨씬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와 지방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 감각을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그리고 좁게만 보지 말고 우리 국토를 좀 넓게 보고 그리고 나 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죠. 꽃들에게 희망을. 여기 보면 애벌레들이 막 무리지어 갑니다. 어디가 물어보면 몰라. 빨리 따라와. 그래서 애벌레들이 거대한 탑을 쌓아요. 그리고 내가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짓밟고 올라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노랑애벌레, 호랑애벌레는 그 대열을 따라가려다가 돌아서죠. 그리고 고치를 짓고 드디어 예쁜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서 올라가 보니까 구름 위에 그렇게 여기저기 애벌레 탑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죠. 애벌레의 존재의 이유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탑을 쌓는 게 아니라 고치를 지어야 되죠. 나비가 없으면 꽃들은 꽃을 피울 수가 없죠.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행복도 추구하고 나의 이웃과 사회와 이 세상에도 행복을 주는, 희망을 주는 이 나비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까? 나는 어디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탈출 계획 혹시 가지고 계세요? 다 세워두었습니다. 그러세요?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함께. 네.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외로워요. 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살다 보면 그리고 한 곳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그 살집을 너댓것 그러면은 여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네.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군요. 그러면 지금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놔야 되겠네요. 아, 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마님의 윤허를 득해야 아, 네. 네. 자, 두 분은 저 말씀 듣고 어떠세요? 처음에 지금 행복이 90점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저 강의를 들으시고도 90점 그냥 유지하시겠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아마 이 남아있는 10점이 더 채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독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든든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도시하고 시도 또한 그 시골 또한 소도시의 어떤 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어디 있든 그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현상이 되면 사람들은 좀 더 여유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독일이 제일 부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독일은 100만이 넘는 도시가 아마 4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뭐 거대 도시들이 네. 블랙홀이 되는데 독일은
이렇게 저마다 도시들이 다 짱짱하게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좋은 도시들을 자부심을 갖고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부럽습니다. 아니 그러시면은 서울에 오셨을 때 좀 적응이 안 되시기도 하셨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산다고? 그렇죠. 그때 생각나세요? 제일 놀랬던 순간은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의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왜 이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고 다들 이제 빨리 타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고 이제 아무래도 미세먼지, 소음 그리고 높은 건물 사이에 있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하죠. 이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상생하면서 같이 행복해지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건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장소를 또 행복할 장소를 늘 생각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좀 가서 보고 살아보고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가겠다 이건 안 돼요. 네. 좀 두루 이렇게 좀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나에게 잘 맞는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동시에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혜의 숲.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꼭 도시, 장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전대학교 장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의 정근대를 생각하며 한문만 생각을 하지만 차자표기법, 한글 같은 다양한 문자가 사용이 됐다. 갑자기 한글이 툭 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뒤죽 박죽. 예, 뒤죽박죽. 그러네요. 한글을 여자들만 쓴 게 아니라 남자들도 썼다라고 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한문으로 미처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역사가 있다.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